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모시고 정치권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느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중국에서 지금 확실하게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폴란드에 가서 본인이 직접 이 중요한 방송 관련된 계약을 했느냐. 총리도 있고 산자부 장관도 있는데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된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 압승이냐, 아니다, 아직까지 뭔가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 있을 테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다. 갑질 논란인데, 이런 것들이 국민통합의 원칙과 그리고 국정운영 이 밸런스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중 정상회담 이제 오늘 방송 나가면 아마도 저녁이나 내일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단 중국으로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일정을 하는데요. 자, 한중 정상회담이 신년 첫 해외 방문이고 또 중국에서는 국빈 초청이고 이런 형식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형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시기가 확 당겨진 입장이에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지는 몰랐는데 적어도 올해 초 뭐 한 2월 늦으면 3월쯤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그냥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더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외교력 내지는 상황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미중 간에 사실상 분쟁이 세지고 있고 또 노골적으로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잘 지내야 되고 또 시진핑 주석 만나면 또 아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뭐랄까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야 저쪽이야 했을 때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걸 그야말로 외교력이 중요할 때죠. 네. 자, 이제 몸값이 높아졌다. 확실하게 지금 대한민국과 관계를 좀 좋게 하는 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강대국으로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몸값이 뛰어난 만큼 이제 뭔가 좀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에서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주중대사에 대한 뭐 인민일보 뭐 한판 인터뷰, 통 인터뷰라든지 또 우리 방송에 나오는 우수근 교수에 대해서 황구시보의 글로벌판 영자지에서 또 인터뷰를 뭐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걸로 보면 역대 어떤 시점의 중국 내부의 이제 관영 매체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을까? 거의 최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있을 텐데, 뭐 단순히 미국과 가까워진 한국을 좀 뭔가 자기들과 친밀도를 유지하자 이런 것을 뛰어넘는 뭔가 시진핑 주석의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교적으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은 이른바 G2 간의 대결 내지는 경쟁이 본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이제 대만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일 간에는 거의 뭐 총쏘기 일보 직전 분위기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적어도 한국하고는 잘 지낼 필요가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미국하고의 외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도 더 큰 것이죠. 뭐 이런 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사실은 증권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방중 일정이 잡힌 이후에 지금 업종 중에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주가가 반응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주가가 꽤 올랐어요. 요 최근 며칠 동안. 그건 이른바 사드 문제 때문에 내려졌던 중국의 한한령이 좀 풀리거나 적어도 완화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게 방중 일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마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더 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엔터테인먼트야 뭐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또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와 중국 간에 물론 이제 최근에 교역 액수로 따지면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다시 1위가 됐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역의 가장 주요 상대국은 우리는 중국이었잖아요. 네. 이게 다시 더 양국 간의 관계가 공고히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미국,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이쪽 동양 쪽의 중국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 간에 가운데 서서 우리가 조정자 내지는 어떤 균형 취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이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경제사절단 규모가 200명인 게 2018년도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갔을 때에 비하면 2배 규모다. 그때 100명인데 이번에 200명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중국 수출 또 우리 수입, 이제 교역량과 관련해서 이게 큰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전환, 대도약이라는 것이 결국 숫자로 이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 협력과 교역량 증가는 아예 전략적으로 매우 크게 일단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교역 규모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사실은 산업 구조라는 면에서 예. 우리하고 중국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유사하다.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고 당장 보면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 매우 힘든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이른바 나프타 분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서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겹치죠.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은 경쟁 관계인 것이고 물론 이제 뭐 일부 수입해서 더 가공 제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어떠한 협력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업종에서 경쟁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중국하고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이 매우 좋잖아요. 예. 이게 이제 HBM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D램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아마 올해 이익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한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경쟁 체제까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협력 관계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절단이 200명 정도 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쟁 구도는 산업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한중은 이제 가격 경쟁, 품질 경쟁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조정 같은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아예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막 저가로 덤핑으로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어디 물건을 팔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시장 경제 논리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이제 그 성과를 내는 것 중심으로 어쨌든 이제 교역이 엄청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기대는 해보면서.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학업체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대규모의 납타 분해 시설을 짓고 이제 생산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도 감산을 시작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감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 구조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업체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금 감산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대한상의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막 가겠다는 업체 너무 많아가지고 200개로 이제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때는 끌려가서 폭탄도 마셔야 되고 막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막 그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들이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이런 것도 민주당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하는데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이것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물론 이제 출세기 통해서 예전에도 뭐 서로 가겠다고 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규모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대도 엄청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실용 외교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떤 곳보다도 사실은 이익에 민감한 곳이잖아요. 네. 이게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가는 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번 네. 기회에 가서 대통령하고 동행해서 중국과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협상도 좀 네. 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면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먹기 싫은 술 억지로 먹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한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 너도 나도 가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초고속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이런 대접, 미국에서도 인정,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대통령이 뭔가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대우를 잘한다. 이것도 원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대통령의 능력과 실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예. 전임 대통령. 윤석열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이 폴란드 가서 이번에 5.4억 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왔다. K2 이제 우리 그 방산 이제 무기를 180대 이렇게 전체 이제 수출하는 과정 중에 이번에 매우 중요한 이제 일종의 전환점에 도장을 찍고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직접 폴란드에 보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직접 가면 폴란드 입장에서도 그거는 가장 환영할 일이죠. 근데 대통령이 매번 계약 체결할 때마다 외국 방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대신에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가까운 비서실장이 간다는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장을 보내니 그렇게 여겨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큼 비서실장,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뭐랄까요? 신임? 애정? 신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선거에 선수로 뛰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정말로 그
온몸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일 잘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냐면 대통령과 지금 국무총리가 굉장히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간다고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가면 더 오히려 차기 대권 또는 뭐 당권이든 이렇게 탁 국민들에 돋보일 수 있는데 왜 총리 대신 이제 비서실장을 보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국무총리는 그런 일 아니더라도 많죠. 기회가 사실은 그야말로 국정의 2인자로서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을 기회는 누구보다도 많은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니까요. 근데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은 비서실장이 부각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죠. 예. 그야말로 그림자로서 보좌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외 직접 방문해서 계약을 할 때, 사이닝할 때 비서실장 보내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신임과 애정이. 신임과 애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방송과 관련된 건 아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사인을 할 것이다.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 우리 관행이나 또 이런 인지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왜 강훈식 비서실장을 저렇게 보냈을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동시에 들었고요. 결국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가 그렇죠. 있을 때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키워보려는 하는 것. 이번에 인천 계양에 그 성당과 교회에 가서 이제 미사를 볼 때 김남준 대변인을 또 데리고 가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과연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정적인 의견도 생각보다 강하고 많고요. 또 기왕에 뭐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좀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드러나게 해서 좀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동행한 거 아니냐.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해요? 뭐 직책상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좋아서 이상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또 뭐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예, 아니 뭐 정말 의중이야 본인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직책의 성격상 크게 시비 걸기도 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 청와대 부속실장이 동행해서 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변인이 대통령 수행해서 어떤 외부적인 행사에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의미를 뭐 각자 편한대로 우리가 두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청장을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거 판도 같은 걸 좀 바꾸는 것 아니냐. 확 떠버렸다. 이 대통령의 관심 정도가 저렇게 하느냐 이러면 정원호 구청장이야 기분이 좋지만 정말로 몇 년 동안 또는 뭐 몇 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구청장 일단 관심 있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드러내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건 이제 여러 대통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전혀 개입 안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뭐 은밀하게 뒤를 통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끼쳤던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나은 방식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적 위상 자체가 달라졌죠. 네. 이게 기초단체장이잖아요. 구청장은. 이 기초단체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인지도 높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뭐 물론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뭐 일 잘한다,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 한마디로 정원호 구청장이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그냥 몇 선 내지는 중앙무대에서 꽤 오래 활동한 다른
현역 의원들 못지않은 인지도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뭐 기술적이라고 평가할 아니 수 그래서 있겠죠.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이제 정치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발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좀 띄우는 일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정치의 한 단면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제가 좀 가치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자 점수 보니까 뭐 93점인데 야 이거 뭐 내가 성남시장 때 했던 거는 뭐 이렇게 한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뒤부터 나오는 각 구청장들의 그 언론사 또는 그 여론조사 또는 평가 보니까 95점도 있고요. 97점도 있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무엇이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죠.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어떤 사람이 이제 지방정부의 수장이 돼야 되는지를 일 잘하는 사람, 인지도가 높은 사람, 대중성이 있는 사람,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평가 기준이 있지만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때 누구는 주저앉히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띄우고 나서 아무 관심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정치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선거 쪽으로 이제 가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강선우 의원 문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 막 이런 악재가 지금까지 사실 잘 보지 못했던 뭐 매간매직 이런 게 굉장히 익숙지 않거든요. 그런 사건이 터져서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겠죠.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악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른바 공천 관련한 어떤 돈이 주고받은 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충격적이죠.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그 녹취 파일은 뭐 아마도 현역 국회의원 간의 대화를 한쪽에서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겠죠. 예.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네. 것도 또 한번 놀랍기도 해서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 이후에 지금 강선우 의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응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과 국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일부만 응답을 하고 나머지는 아예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거로 조금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2021년 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예를 들어보면 물론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부동산 문제로 민심도 안 좋았고 임기 후반부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당시 오세훈 후보가 거의 서울의 전동에서 다 이겼어요. 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한 달 전쯤 터진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 민심이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 임박한 시점에 터지는 어떤 이슈가 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5달 남았는데 선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뭐 의도한 거보다는 의도치 않았던 아니면 아예 예상도 못했던 어떤 변수가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아예
격차를 확 벌려놔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벌리는 건 불가능한 네. 것이고 그야말로 악재를 최대한 없애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밖에 왕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결과를 그렇게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어떻습니까? 1억 원 주고 서울시의원 자리를 메가매직한다. 그게 민주당에서 터졌어요. 네. 이게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런 건 한 건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일종의 공천 시스템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의 특수한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직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 돈을 주고 받으면서 서울에서 그것도 공천권을 우리가 거머쥐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힘 쪽에 몸을 담고 있을 때도 국힘 쪽 인사들도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 공천 시스템 내지는 이제 경선 시스템이 민주당 쪽이 정교하게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네. 얘기는 나누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외부 개입의 소지가 적다. 국힘 시스템보다. 네. 그래서 저런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근데 이번 일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크게 이제 펑크가 난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는 부동산 이슈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석 달 전에 치러진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부동산이 꼽히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주택자 특히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컷오프한다라는 네. 원칙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공천이 됐어요. 그것도 경선도 안 거치고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교한 공천 시스템, 경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구멍이 났던 거죠, 당시. 그러면서 돈이 오고 가는 상황까지 드러나게 됐는데 물론 이거 한 건이냐? 자신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이고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이 돈이 사태가 터진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나 광역 공천 같은 거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보좌관이든 아니면 의원들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완전히 건절됐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없겠죠. 그런 일은. 예. 전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잖아요. 예, 예. 경선을 뭐 돈 준다고 잘 치러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경선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실시된 곳은 그런 의혹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고 네.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게 단수 공천, 이른바 전략 공천 이 경우인데 뭐 강선 의원 예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오히려 저처럼 약간 의심병 환자처럼 막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있다고 의혹 제기를 하는 쪽이 당을 정화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는 당장 공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훨씬 더 투명한 방식으로 지방의 의원들을 어쨌든 이제 발굴하거나 또는 뭐 경합을 시키거나 이런 게 할 때 당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아니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반영되면 예. 말썽날 소지를 더 없앨 수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컷오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예.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선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가점, 감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수 공천의 범위를 훨씬 줄이고 경선 범위를 훨씬 더 넓힌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단수 공천으로 공천 받기는 그런 지역은 더 제한되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면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구청장을 누구로 추천한다라는 것도 당 차원에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그게 당원주권주의에 가장 부합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인데 당원주권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 내 지역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서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구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그러면 실제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1억 원을 준 사람은 주지 않았다 그러고, 받았다는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얘기 들은 강순호 의원은 돈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질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금이 오갔기 때문에 증거가 없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조기에 매듭이 되려면 누군가 인정을 하고 그 돈이 증거로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법률적 문제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되고 계속 공부만 하고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요즘 만 원권을 잘 안 쓰니까 예. 5만 원권 1억이라고 해봤자 부피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20다발 정도 네, 되겠죠. 20다발인데 다발이죠. 예.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사실 부피가. 그런데 이게 무슨 계좌 거래를 했을 리도 만무한 예. 것이고 오고 갔다면 현찰 더미가 갔다가 현찰 더미가 어디론가 흘러간 건데 당사자는 전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수사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수사하면 다 증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를 발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뿐이죠. 그러니까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일단 지금이라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다 한번 뒤져보고 거기서 뭐라도 근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사할 때 기본적으로 계좌는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그 직전 어디선가 현금을 대량 인출했다고 하면 그래도 쉬운 것인데 이거 보니까 그 시의원이 재산 신고 액수도 상당하고 최대 70여 가지고 실제로는 훨씬 더 재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현금 다발 1억 원 정도는 평소에 집에 있는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서울시 비례대표로 그렇죠.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었고 4년 동안 예. 정치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죠. 있을 테고. 예. 그렇게 되면 전부 부인한다 이거. 예. 준 적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나는 들었는데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예. 뭐 그러면 그 보관하던 사람은 난 받은 적도 없어서 돌려준 적도 없다 이렇게 예. 나올 텐데. 딱 레파토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다 훑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까? 이거 외에 딴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꼬리가 사실은 잡힌다. 이거 외에 딴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장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가지고 하는데 직접 증거는 지금 2022년도 상황 같으면 지금 CCTV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건 아예 존재하지 않죠. 어디를 보더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당사자가 통화 기록에서 돈을 당신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이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휴대폰을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그나마 그게 녹음이 돼 있었으면 몰라도 예. 통화 내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화했다고 돈이 오고 갔다는 증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그 당시 뭐 통화를 했겠죠. 지역보장관하고 그 지역구에 이제 출마했던 서울시 의원이니까 통화는 했을 건데 그것이 이 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이제 어려울 것이니까. 그러면 당사자 세 사람이 부인을 한다는 전제로
간접 증거로 이제 인정될 만한 것이 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일종의 녹취록입니다. 거기에 돈을 받아서 엉엉 울면서 이거 지금 뭐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선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있고 지역보좌관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로 채택되어서 기소까지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되어서 범법, 범죄 이런 걸 확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녹취 그러니까 내용만 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 있느냐?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증거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진술해서 맞습니다. 내 돈 받은 되겠고 돌려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예, 거고. 그럼요. 그러면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처를 엄청 잘하는 거네요. 본인 입장에서 이 범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아예 부인으로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수사를 그렇게 뭐 줬냐 안 줬다 그럼 끝 이렇게는 안 끝나죠. 그래요? 예. 그 돈을 누군가 받았으면 썼던 흔적을 이제 찾아낼 수밖에 없다. 쓴 것도 사실은 현금으로 사용하면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돈을 그 무렵쯤 만든 현금화한 거냐 아니면 아예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이냐도 중요합니다만 계좌 내역을 쫙 다 훑어서 보다 보면 예.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별건 수사라고 비난도 많이 받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타고 들어가야죠. 그 혹시 이제 이런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하시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누군가 변호사한테 1억을 실제 줬는데 그 줬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안 줬는데 안 줬다고 계속 우깁니까? 변호사한테는 솔직히 실토를 합니까? 본인의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사람한테 반반이죠. 아 그래요? 그건 반반이죠. 아 이제 인정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 예. 아예 그냥 부인하면 난 준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예. 당신이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예. 이렇게 합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거를 공익 제보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절대 변호사 안 되는- 윤리에 어긋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확률로 보면 지금 이 이제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몇 %입니까? 준 적 없고 뭐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들은 적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 확률적으로는 100%입니까? 돈 1억 원이 건네졌다. 뭐 사회 현상에 있어서 100%라는 거는 없지만 없습니다만 뭐 99%는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실제 돈이 그러면 이제 결국 경찰의 수사 역량에 굉장히 이것이 직접 이제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거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요. 아니 다들 물론 수사라는 거는 뭐 100% 성공한다고 장담은 못 하는 거죠. 예. 하다 보면 증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기소도 못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사법 처리가 확실하게 안 되고 그냥 끝나는 수순으로 간다고 하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죠. 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탈당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원내대표 지금 이제 사임을 했고 네. 탈당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당사자는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건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문제도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인카드 쓰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소속이면 방패막이 이런 게 좀 됩니까? 정당 소속이면? 일단 그 다른 의혹들은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확인되지는 않은 것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녹취 파일의 내용만 보면 김병기 의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안 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녹취 파일 녹음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녹음을 할 때
김병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어디 로펌 가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라. 이거는 문제될 발언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공천이 실제로 됐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공천이 결정되는 회의에 불참했단 말이죠. 김병기 의원이. 네.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공관위 간사라면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김경 후보의 컷오프를 주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정당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묻는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직무유기죄는 이게 고의로 방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공관위 회의에 왜 불출석했는지 아직 사유를 모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매우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공관위 회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못 갔다고 하면 고의로 방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직무유기죄는 이제 불출석 사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업무 방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정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받은 걸 알고도 이거를 공천이 진행되게 놔뒀으니 그 업무 방해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경 후보를 공천 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공관위 회의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참석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법률적으로는 이게 부작위, 보통 법률적으로는 어떤 일을 안 한 것을 부작위라고 표현하는데 네. 자기와 부작위 중에 부작위에 의해서 업무방해가 가능한가? 법률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김경 의원의 공천 주장은 강선우 의원이 한 거는 확인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또는 업무방해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러면은 본인의 배우자 부인과 관련된 법카 사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이제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 270만 원도 굉장히 큽니까? 뭐 국고 손실죄까지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법률적으로 270만 원의 법인 카드를 쉽게 얘기하면 뭐 횡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상 횡령의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네. 그럼 부인이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도 이게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공범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미리 알았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터지고도 알았다 뭐 이렇게 되면요. 일단 쓰고 나서 알았으니까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쓴 거 부분까지는 공범은 안 되겠죠. 예. 이제 횡령 부분의 공범까지는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국고손실죄는 그게 범행의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중에서도 그야말로 그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내지는 그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보더라도 대체로 형량으로 보면 그냥 징역형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기소유예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선고유예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 지금 무슨 형량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그 적절해. 유무죄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건 수사해봐야죠. 이제 그래요? 물론 이제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및 카드 사용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진 전화 내용으로 봐서는 뭐 인정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죠. 그럼 돈 3천만 원을 줬다가 뭐 6개월 뒤에 돌려줬다. 1,000만 원도 받았다가 뭐 돌려줬다.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그걸 다 그냥 뭐 정치자금법 위반데 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천의 대가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고 또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거래는 매우 그거는- 이상한데. 그거는 어떤 공천 대가로 돈이 오고 갔을 때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정말 순수하게 차용 관계가 아니라면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요? 몇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받더라도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까? 배우자가 받더라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받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시치미를 딱 떼면. 아니 그게 받은 게 확인되면 일단 예. 받은 게 확인돼야 가능한 것이고. 뭐 그것도 또 당사자가 부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 거죠.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방어를 하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다. 정책혁명까지.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야 한다라고 가는 것이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의원과 관련된 것에 대한 버티기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본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법적으로는 최대한 방어선을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악재가 돼서 지방선거가 그렇죠. 얼마나 큰 그건 문제가 물론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당우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선행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법적으로 내가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 유불리만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어떻게 되든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선사후당이죠. 대부분의 예, 예. 경우에. 예. 선사후당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내용 같으면 민주당에서 아예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명 같은 걸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의원직 제명이요. 예. 의원직 제명은 정말 그건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국회 윤리특위 여야 모든 당이 참여하는 윤리특위에서의 제명 또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의원직 제명은. 그러니까 개헌한 국회 통과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예.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법감정적으로 생기는 이런 정사하고는 달리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네. 그럼 예를 들어 구속이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네요. 그런 사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네. 국민주권 정부라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현실을 좀 제가 잘 모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교과서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이미 버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당사자가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정당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 정당의 투명성 이런 걸로 봤을 때 맞느냐라는 이제 좀 근원적인 질문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도 갑자기 네. 많이 바뀌기 어렵습니다만 국회도 그렇게 갑자기 변할까요? 예. 좀 소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뭐 제가 일단 무슨 의미인지 이게 이제 너무나도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뭔가 결론을 이렇게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 수사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질질질 끌려서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면서 결국 국민들이 망각하기를 기다리는 구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제 국힘 출신이니까 오늘 요 주제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유승민 의원 이야기입니다. 아, 예. 총리직을 요청받았고 나는 여러 차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바깥으로 나왔느냐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렇게 제안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가 연락이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연락이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 이러고 아예 폭로라는 형식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총리직 제안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미흡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당시 의원이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연락을 하고 이 문자를 보내고 한 것은 대선 때의 대선 직전의 일이고 네. 그때는 구체적으로 총리직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작년 2월쯤 민주당의 의원이 총리직 제안을 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예. 내용이. 근데 작년 2월은 사실은 윤석열 탄핵 전이잖아요. 파면 전이지 않습니까? 네, 예. 파면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예.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그때 나온 총리직 제안은 크게 그 무게감을 두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좀 네.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이고 5월에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아마도 그때 총리직 언급은 없었던 것 같고 연락을 한 취지는 아마도 선대위 합류 내지는 선거 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연락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거를 두 개 연결시켜서 마치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총리직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해석이 과장된 것 같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안 가겠다 내지는 내가 합류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거절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안 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네. 안 갔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부적절합니까? 제가 봐서 유승민 의원이 했던 정치의 방식과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본인의 딸이 인천대 교수 채용을 하고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전문이 제가 의심병인데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왜 총리 청거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하려면 당에다가 해라. 예운한테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막 모두까기 아니면 그 따발총 이렇게 막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걸린 사람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가 본인은 생각 없다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는 절대 안 읽었거든요. 한다고 지금 현재는 선출직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예,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하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없어요. 네. 후보를 낼 수 없어요. 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기 어려울 거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청거서를 이제 스스로 좀 가공해가지고 표현하거나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꾸로 나는 여러 번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시점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다. 2월 달에 개인적 의견으로 얼마든지 다음에 총리가 맡으시죠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직사포를 날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그러면은 보수 정치 진영 내에서는 이거 유승민 의원 제대로 이재명 공격하고 좋네 이렇게는 가는 것인지 민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고요. 야 정치도 의도 없느냐 이거를 사실관계 아예 그냥 오인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 완전히 이제 지금 막 인상이 막 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수 쪽은 유승민 의원이 할 말 제대로 했네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좀 이렇게 관심도가 집중되는 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당성은 확인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이해운 전 의원은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후보 지명 발표가 난 거잖아요. 네. 국힘의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가운데. 네. 그거에 비하면 유승민 전 대표의 당성은 확인이 된 거죠. 예. 그것도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예운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제 뭐 후보자로 지명을 하려면 그 전에 갑자기 당직을 스스로 던져놓고 당협위원장 두 번째 탈당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지명을 해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영입할 때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해서 혹시 영입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고 두 번째 아예 탈당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계세요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걸 일단 원만하게 이제 하려고 했으면 장동혁 대표하고 영입을 논의했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연립정부죠. 네. 근데 지금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연립 내각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다만 장관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 4주 전에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본인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보낼 정도 상황에서는 내가 후보로 지명될 수도 있구나, 지명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거를 알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죠. 적어도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내기 전에 내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해서 공직 수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연립내각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갈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주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무라인에서 협의를 할 때 네. 예우는 이제 전 의원과 지금 정무라인에서 자 우리는 그럼 인사검증했으니까 당신을 지명자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말미는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칠은. 네. 그 사이에라도 그러면 그만두고 본인이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이제 보시는 쪽이네. 그렇게 했으면 그렇죠. 이런 오해를 좀 안 받을 것이다. 네, 네. 느닷없이 발표하고 아예 본인이 전격적으로 수락하고 하면서 국힘을 자극한 요소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이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보 지명 발표되는 순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었고 네. 또 당협위원장 자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힘 쪽에 제명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전에 당적을 정리했으면 해버렸으면. 방법이 없죠. 이미 나간 네. 사람 어떻게 제명해요? 예. 그거는 그러면 누구 예우나 의원이 좀 혹시라도 마지막에 임명이 안 될까 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유지를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드린 건 왜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국힘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알 텐데도 보란 듯이 이렇게 인사한 측면이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뭐 그런 의도를 뭐 가지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밀어붙여 버린 것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지명을 할지 말지는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후보 지명을 받는 사람 쪽에서 자기 주변 정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까지 인사권자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정무라인에서 것이고.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그건 되네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본인이 것이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정무라인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유치원 애들 뭔가 이렇게 그럼요. 지도하듯이 할 수는 없는 네. 것이니까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직접 이제 그 평가를 좀 받아서 본인이 지금 오해받고 있는 내란 동조와 관련된 것들은 오해를 풀어라라고 했던 거는 결국 못 풀면 내가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까? 그거야 뭐 예. 장관 후보나 뭐 장관 아니라 총리도 지명됐다가 철회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갑질 논란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임명까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 임명을 할 것이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놓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힘 지지층 쪽에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여론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갑질 쪽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동조했던 발언 이거 뭐 둘 다 비슷한 것이다. 사실은 그 내란 관련한 게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예.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네, 보시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운 전 의원을 이렇게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이제 지명한 것은 통합적 행보입니까? 아니면 국힘 내부 분열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로 꼽아라면 어떤 쪽이 0.1%라도 비중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다만 그 단계를 조금 넓혀가는 방식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지명을 하면은 지방선거 때는 쟁점이 더 좀 분명해져서 확실하게 집권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은 좀 없었을까요? 쉽게 국힘을 좀 분열시키는 효과를 좀 노리고 또 이쪽에서는 통합 행보라는 걸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전통적 지지층들은 그래도 대통령을 지금 믿고 지금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면 양수 겸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간에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는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먼저 발표했다고 하면 예. 적어도 기준은 명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수 쪽 인사 내지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까지는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 뭐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하다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까지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 아닌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중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고요.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해수부 장관 후보로 혹시라도 거론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그나마 이해하기 쉽다 그러지만 부산 쪽에 또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네. 어떤 경우에도 조경태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없나 민주당에도 사람 많다 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중에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던데요. 어쨌든 복잡한 현안입니다. 연초부터 정치는 쉼 없이 해는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가 바뀌었지만 날은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이 계속 조금씩 정치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변화 발전한 과정의 그 큰 역사적 흐름 속에 일부 단면을 보면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휴일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늘 응원해 주십시오. 곧 이 정부에서 큰 역할을 김용남 의원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